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설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건설 계획입니다.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집 짓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했지?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공을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계획 단계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시간을 거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집을 지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울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집 지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까 생각해 보면은 방 몇 개? 요 정도 생각 우리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집 내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 말고도 집에 대해서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층 1층짜리 집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크게 봐서 아파트를 내가 통째로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집 내부만 생각해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에 대해서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해 보냐면은 집 내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봅니다. 이걸 평면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집에 방은 몇 개를 만들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면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는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용도, 상호관계,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평면상에 배치하는 걸 뜻하고요. 주로 동선이라는 걸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선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움직이는 길을 동선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익숙한 집 하나 그려볼까요? 보통 18평에서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복도 구조. 여기 현관이 있고요. 현관 바로 옆에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어. 그 다음 방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엄마 방. 그 다음에 여기 내 방. 여기 화장실. 해서 문이 이렇게 날린 거지. 이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방인데요. 이렇게 돼 있다면 나의 움직임, 나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현관에서 나와서 내 방으로 곧바로 쏙 들어가겠지. 그리고 배고프면은 주방에서 먹을 걸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내 방에 들어가겠지. 이게 나의 움직임. 그래서 나의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를 보고 뭐라 부른다? 동선이라 부른다. 그럴 때 집의 동선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은 누구일까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대상은 바로 엄마입니다. 즉 주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집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마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 고려해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대부분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집의 주방은 현관에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주방으로 물건, 특히 마트에서 물건 장을 보고 놔두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엄마 아빠 방은 좀 더 배려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평면 계획에 해당하고요. 평면 계획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치 및 교통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 및 교통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들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이 건물 자체만을 보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만드는데 이 집이 1000세대야. 1000세대라고 말하는 건 되게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차량의 숫자도 거의 1000대에 육박하는데, 이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밖에 아니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2차선 도로인데 이걸로 나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편하겠지.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 옆에는 교통계획도 같이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만드는 게 빌라나 주택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이 고려가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가 우리가 교통계획이 더 잘 세워져 있고요. 빌라나 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오솔길, 아니면은 길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구불구불한 길,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기 힘든 길들이 많은 게 현실이랍니다. 자, 그 다음 배치 계획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건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예요. 왜냐면 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조량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의 통풍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이는 조망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고려를 많이 해주는데요. 대부분 집을 만들 때 집 만드는 형태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하나는 길다랗게, 이걸 판상형이라 부르거든. 길다랗게 건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번째로 건물을 네모나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타평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뷰가 좀 더 좋기도 하고요. 통풍이 잘 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판상형으로 지어준다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남향, 우리가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유리하게 만들긴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건물에서 바깥을 보면은 다른 건물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조망은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집 타평으로 짓고 나면은 우리가 건물을 조금만 옆으로 돌린다면은 바깥을 보는 뷰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예쁘게, 우리가 건물의 난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한 향을 만들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줄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교통과 배치 계획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건물은 구조계획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구조계획, 교통계획 제가 이거 안 읽어드렸죠.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교통 실태를 조사하여 장래의 수요를 예측 적합한 교통 상태를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게 교통계획이고요. 두 번째, 일조, 풍향, 사생활, 교통 등을 고려해서 건설 구조물의 외부 공간에 배치를 할 때를 보통 말하는 게 배치계획입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쓴다?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면 특히 아파트. 그 다음 구조계획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구조계획이라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하면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는 거야. 우리가 건물이 1층이면 괜찮은데 10층, 20층, 30층으로 되면 될수록 건물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건물 아래 건물 기초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구조계획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구조계획을 할 때 이 건물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라 그 힘이 이 건물의 재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같이 고려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건물에 작용하는 무게나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이걸 하중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하중은 아래쪽에 좀 자세하게 써놨죠. 건물에 작용하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을 보고 말하고요. 보통 힘은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말해요. 위에서 누른 힘, 이걸 연직하중, 옆에서 미는 힘, 이거를 수평하중이라 부르고, 연직하중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건물 자체의 무게, 고정하중, 사람이 올라가서 생긴 문제, 적재하중, 그 다음에 눈이 쌓여서 생기는 무게, 적설하중을 보통 고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미는 거는 바람, 풍하중, 두 번째로는 지진하중 등을 고려를 해줘서 건물은 설계한답니다. 두 번째, 그래가지고 건물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 재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재료에 작용하는 힘은 보통 네 가지 힘이 작용이 돼요. 첫 번째, 재료를 누르려는 힘, 압축력. 두 번째, 재료를 잡아당기려는 힘, 이거를 인장력. 세 번째, 재료를 우리가 잘라버리려는 힘, 이걸 전단력이라 불러요. 전단력이라 부르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의 재료가 있을 때 하나는 힘이 위로 작용하고 하나는 아래로 작용해서 위아래로 잘라버리는 힘 보고 우린 전단력이라 보통 부른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휘게 만드는 힘이 있답니다. 재료를 휘게 만드는 힘은 이렇게 재료가 휘고 나잖아요. 하면은 휘어있는 부분을 보통 배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휘어있지 않은 부분 왜 등이라 말하거든. 뭐냐면 네가 배 이렇게 내민 거랑 똑같아요. 그럼 배를 내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배가 나온 부분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늘어나고 이 부분은 수축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 대부분의 재료들 인장 강도랑 우리가 압축 강도 중에 무엇이 더 강할까요? 대부분의 재료는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강한데요. 그래서 인장 강도가 작용한 이 부분이 망가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쪄져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부재에 작용하는 힘, 부재력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걸 구조계획이라 부릅니다. 네 번째, 이제는 조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형계획이라 부르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건물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페인트 칠을 잘하는 것도 예쁜 거고요. 건물을 조금 기하학적으로 어디는 튀어나오게 하고 어디는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는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건물뿐 아니라 건물 외부에 대한 계획도 포함한답니다. 건물 내부에 무엇을 할까요? 보통 나무를 심고요.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꽃도 심는 것도 조형계획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오솔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쁜 구조물, 예쁜 조형물을 놔두는 것도 있고 놀이터나 아니면 정자를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조형계획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조형계획이라 건설 구조물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을 조화되고 예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면 예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 환경계획이라 부르는 것도 있어요. 환경계획이라 부르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건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 옥상에 옥상 녹화라는 게 있어요. 옥상 녹화가 뭐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는 거랑 대머리인 거랑 어떤 게 더 여름철에 시원할까요? 놀랍게도 머리카락이 있는 게 더 시원하죠. 머리카락이 없으면은 직사광선이 머리에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머리가 의외로 굉장히 덥다는데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옥상 녹화, 옥상에 우리가 녹지를 만들어주는 걸 말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건물의 태양광 발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공동으로 쓴 전기를 아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주차장에 사용하는 전기를 우리가 일반 백열등을 쓴 게 아니라 LED 전구를 쓰는 것 등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도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 이제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건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땐 보통 5가지를 고려해 준답니다. 첫 번째, 건물의 평면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까? 평면 계획.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예쁘게 배치하고 교통을 좋게 만들까? 교통 및 배치 계획. 세 번째,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까? 튼튼하게 만든 거는 개념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 계획. 건물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까? 조형 계획. 건물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까? 이거를 우리가 환경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건물을 만든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다음 내용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